예!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고급 벌써 22번째 시간이네요. 그리고 조선 후기입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외란과 호란을 공부를 했고요. 그 외란과 호란 이후에 조선의 모습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부터의 공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조선이 바뀌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러 갈까요? 네, 여러분. 자, 조선 후기의 정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또 공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라고 한다면은 우리 방금 전에 지난 21강에서 공부한 게 있습니다. 바로 1592년에 무슨 란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있었죠. 임진왜란이 있었고, 다음에 97년에는 정유재란이 있었어요. 정유재란. 자, 요렇게 두 개는 모두 일본과 조선이 싸운 것이다. 그래서 얘는 외란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얼마 안 있어 1627년에 이번에는 정묘호란이 있었습니다. 이 사이에 광해군 있죠? 광해군 있고 인조 반정도 있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1636년에는 병자호란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요렇게 두 개를 오랑캐화가 일으킨 전란이다라고 해서 얘를 호란이다. 그랬었어요. 그래서 외란과 호란을 두 개를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양난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양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조선의 역사는요. 조선의 역사는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다음부터 바로 양난까지, 양난이 일어나기 전까지를 우리는 대체로 요게 양난이니까요. 여기가 1392년 조선의 건국 연도라고 한다면 양난 이전에 요 앞에 200년간 요거를 우리는 조선 전기라고 하죠. 조선 전기. 자, 그리고 양난 이후를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조선 후기. 자, 요렇게 가서 우리는 여기가 조선 후기가 되는데요. 자, 그런데 조선은 언제 멸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1910년이죠. 1910년 바로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조선은 멸망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일합방으로 우리는 주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조선 후기가 다 되는데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탁 끊어가지고 여기까지를 편의상 조선 후기라고 부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를 우리는 개화기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여러분 이 계기가 되는 게 뭐죠? 바로 고종의 즉위. 1863년. 자, 이 연도는 기억을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863년 고종 즉위. 당시 고종은 12살이었어요. 12살인 고종이 즉위했다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종이 즉위하면서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하면서 당시 이 이전까지의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요 앞에 63년간이 바로 세도정치 시기입니다. 조선 후기의 끝부분. 1800년에 정조가 죽거든요. 정조 죽은 다음부터 순조, 헌종, 철종,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조선 후기의 후반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세도정치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에서 이보다 더 안 좋을 수가 없다라고 보통 평가가 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정치적으로 안 좋았던 시기가 바로 세도정치 시기거든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고종 즉위와 함께 집권을 하면서 그 앞에 있었던 1800년부터 1863년까지의 세도정치를 없애면서
아주 강력한 내정 개혁을 단행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아주 강한 개혁을 단행을 해서 그 다음부터의 시기를 다른 시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무렵부터 열강들이, 즉 뭐 일본이나 또는 뭐 미국, 뭐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해 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다이내마키즈는 그런 시기여가지고 바로 우리는 1863년 이후부터 일제강점기 한일합방 전까지를 우리는 대략적으로 개화기라고 부르고, 양난 이후부터 1863년까지를 우리는 조선 후기라고 편의상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할 거예요, 여기. 네, 그래서 우리는 조선 후기의 정치를 공부를 할 건데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사회 문화도 다 그렇고요. 조선은 이 양난이라고 하는 두 개의 큰 전쟁을 기준으로 해서 같은 국가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야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변화의 내용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이랬는데 조선 후기로 가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 또 조선 후기엔 없었는데 조선 전기엔 없었는데 조선 후기에 생긴 거, 그리고 조선 전기엔 있었는데 조선 후기엔 없어진 거, 아무튼 전기하고 다르게 달라진 거를 점검하는 것이 바로 조선 후기의 공부 내용의 모든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었는지, 그리고 붕당 정치가 계속 전개가 되어 갔기 때문에 붕당 정치의 전개 과정을 계속 이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이 부분, 세도 정치의 시기를 우리가 또 정치적으로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제일 먼저 큰 변화가 이루어진 게 바로 비변사예요. 자, 비변사라고 하는 기구는 일단 바로 중종 때,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비변사가 임진왜란 이런 어떤 큰 전란을 겪으면서 아주 강력해져가지고 이 비변사가 공식적으로 조선의 가장 최고 권력기구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뭐죠? 의정부죠. 의정부를 누르면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조선 후기의 정치의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어요. 우선 비변사란 도대체 무엇이냐? 이 비는 방비한다, 대비한다 이런 뜻이에요. 대비한다. 네. 자, 그리고 변은 변방입니다. 네. 변방지역, 즉 국경지역을 쳐들어오는 어떤 외세가 있을 때 그들이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이 딱 들리면은 바로 그때 딱 만들어진 임시기구죠. 그때 딱 만들어져 가지고 그 외적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 외적이 물러가면 해산을 하는 일종의, 쉽게 말하면 재대책본부 같은 그런 어떤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외적이는 북쪽에는 여진족이 있고 그리고 남쪽에는 왜구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변방의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그들을 막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기구, 전란대책기구, 임시기구, 요게 이름이 바로 비변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중종 때, 요건 여러분 참고만 해주세요. 1510년에 삼포외란 중종 때입니다. 삼포외란 때 우리 삼포 공부했었죠? 네, 삼포, 제포, 부산포, 연포. 네, 여기에서 바로 여기에서 살고 있던 이들이 바로 난리를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처음으로 신설이 되고, 이때에는 임시기구였습니다. 임시기구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1555년 을묘외변 때, 이거는 명종 때인데요. 을묘외변 때 외구가 또 쳐들어왔을 때 바로 이 비변사가 상설기구화가 되면서 이제는 누가 왔을 때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있어요. 계속 있는 상설기구가 되고, 그리고
임진왜란과 같은 이 7년간의 아주 큰 이 전란을 거치면서 이 비변사가 계속 아주 강력한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변사의 권력이 아주 크게 급상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을 거친 이후에도 비변사는 남아가지고 최고 권력기구로서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가 되면서 원래 여러분 기본적인 조선의 기본적인 정치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왕 바로 아래에 의정부 있고 그리고 의정부 아래에 육조 있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비변사가 다 알아서 하게 되면서 바로 이 의정부와 육조의 기본적인 정상적인 기능이 바로 마비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기능 상실, 이들의 기능은 상실하고 바로 비변사가 모든 것을 다 하게 되는 구조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시기가요? 조선 후기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탄생한 비변사가 조선 후기에서는 실질적인 최고 권력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왕권이 약화가 돼 비변사가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왕권 약화되고 기본적인 정상적인 이런 정치 시스템은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우 비정상적으로 조선 후기에는 운영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전쟁을 통해서 군대도 바뀌겠죠. 그래서 조선의 중앙군은 조선 전기에는 5위였는데 이 5위가 조선 후기로 가면 5개의 군대 5군형으로 바뀝니다. 5군형으로 바뀌는데 자, 이 5군형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적인 군형이 바로 군대가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중에 여러분 임진왜란 중에 4년 동안 휴전회담 했다 그랬죠. 그때 잠시 전쟁이 없었던 그 기간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속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만든 거죠. 훈련도감.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기구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어요. 이게 조선의 중앙군의 주력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그 훈련도감의 그 병사들은 일단 세 종류였습니다. 삼수병이라고 해가지고 총을 쏘는 포수, 또 화살을 쏘는 사수, 쏜다 이런 뜻이에요. 쏜다. 그리고 칼이나 창을 드는 살수. 요렇게 세 종류의 병사를 우리는 합쳐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삼수병이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은 이러한 훈련도감,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과 같은 이러한 군대가 바로 조선 후기에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훈련도감은 임진왜란이니까 영조 때, 선조 때 죄송합니다. 선조 때 임진왜란 중. 그리고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은 인조 때 만들어지고 마지막으로 금이영은 숙종 때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군대를 합쳐가지고 5군형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지방군 보시면 일단 이 속이라고 하는 거는 단속한다, 이렇게 속박한다 라고 할 때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직한다, 편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조직한다, 편성한다. 무엇을 기본 단위로 해서 무엇을 가장 최소의 기본 단위로 해서 군대를 편성하냐면 5는 5사람 5자입니다. 사람 인자가 이렇게 있고요. 다섯 오자가 있으면 5사람 5자예요. 그러니까 5사람을 바로 군대의 최소의 기본 단위로 해서 그 5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불려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5사람을 하나의 최소 단위로 해서 조직한 군대다라고 해서 속오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바로 조선 후기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역시 임진왜란 중입니다. 임진왜란 중에 속오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지방군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오군은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존재하는 군대가 아니라요. 유사시에만 이들이 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들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유사시에만 이들은 군대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생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군대 활동을 안 하니까 군대를 안 가는 대가로
국가에게 이것만, 옷값만 계속 바칩니다. 뭐라고 하죠, 여러분? 군포. 소국운으로 편제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거는 편제상 그런 거, 실질적으로는 자기는 생업에 종사하니까,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로 군포를 내내 바치고 있다가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은 이때 이제 나서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중앙정치의 변화는 비변사, 그리고 중앙군과 지방군은 바로 5군형과 중앙군 5군형과 그리고 지방군 소구군이라고 하는 군대가 새로이 편성되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큰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우리 뭐 할 거냐면 붕당 정치의 전개와 그리고 환국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붕당 정치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었죠? 붕당은 처음에 사림에서 출발하죠. 사림은 원래 사림의 적은 훈구였는데, 훈구라고 하는 그 공동의 적이 있을 때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다가 훈구를 몰아낸 다음에 권력을 확 잡게 되니까 자기들 안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가지고 바로 각각의 파벌이 생겨서 그 속에서 정말 치열하게 싸우더라. 그 각각의 파벌을 바로 두 글자로 붕당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붕당 정치의 그 전개 과정 어디까지 공부했냐면 바로 인조, 병자호란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여러분. 자, 그러면 그 동그라미, 제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었던 그거를 지난번에 한 대까지 해서 거기에서부터 또 새로운 내용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실까요? 자, 그래서 한 요쯤 한번 그려볼까요? 자, 광해군 때에는, 자, 광해군 때, 자, 요렇게 세 개의 붕당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래서 광해군 때에는 북인 정권이 광해군과 연합을 해가지고 바로 이들이 여당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이는 권력을 잃고 있고, 그리고 이 당시에 광해군이 왕일 적에 야당은 바로 서인이었다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북인한테 권력이 있다가 이들이 광해군과 북인의 연합이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거를 뭐라 그러죠? 1623년 인조반정이라고 우리는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쵸? 자, 인조반정을 계기로 해서 어떻게 되느냐? 광해군은 왕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새로운 왕이 됩니까? 인조가 왕이 되잖아요. 인조가 왕이 되고, 자, 그리고 광해군은 쫓겨나고 광해군과 한 팀이었던 집권 붕당인 북인은 없어지죠. 전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사에서는 더 이상 정치에서 북인의 자리는 없다라는 거, 북인 없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내 야당이었던 서인이 권력을 잡는 집권 붕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이는 한편으로는 서인을 비판하기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서인을 돕기도 하는 일종의 모든 권력은 서인한테 있으니까요. 남이는 돕기도 하면서 또 비판도 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붕당 정치의 이상적인 상황이 전개된 게 바로 인조 때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북인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는 우리 조선의 대외 정책이 바로 중립 외교였는데 북인이 쫓겨나게 되니까 바로 서인이 야당 때부터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던 친명 배금 정책이 바로 조선의 대외 정책이 되면서 바로 후금을 자극하여 바로 이때 전쟁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정묘호란과 그리고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두 번의 전란이 일어나게 된다. 정묘호란은 여러분 참고만 해주십시오. 1627년, 병자호란은 1636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병자호란 때 조선이 바로 청나라한테 모든 것을 이제 항복을 하면서 이제 사대를 취하게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청나라한테 보복하자, 복수하자라고 하는
북벌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서 국가는 전개되어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러한 관계가 가장 현재 그 정당 정치와 가장 유사한, 가장 이상적인 붕당 정치의 모습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인조부터 다음 왕이 누구냐면요, 효종까지 바로 이와 같은 관계가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붕당 정치의 모습이 보였던 것은 바로 인조와 인조 다음 왕인 효종 때까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요, 효종이 죽으면서 연합과 공존을 하던 서인과 남인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효종이 죽으면 다음 누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현종 때가 되는 거죠. 현종 때가 되면 이들은 매우 건전하게 비판도 하고 돕기도 하던 이 서인과 남인들은 이제 싸우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틈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들은 아주 치열한 경쟁 갈등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틀이 2번, 빅매치, A매치가 현종 때 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서인과 남인이 크게 2번 싸운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고 싸우냐면 예법을 가지고 싸워요. 그래서 예법을 가지고 싸운 예법과 관련된 쟁송이라고 해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송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송이 시작이 된 게 바로 현종 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종의 뒤를 이은 군주개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붕당 정치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군주개보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광인, 효, 현 다음은 누구죠? 숙이죠, 숙. 숙종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숙종 먼저 한번 써볼까요? 숙종. 자, 그래서 이 숙종 때에도 또 싸우게 되는데요. 현종 때에는 빅매치가 2번 있다 그랬었습니다. 근데 숙종 때는 3번이 있어요. 그래서 현종 때와 숙종 때를 다 합치면 토탈 A매치가 5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때마다 승자가 바뀌어요. 그때마다. 그래서 자, 요쪽도 서인, 자, 요쪽은 남인. 자, 이렇게 되고요. 이 현종 때에 서인과 남인의 싸움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예송이라고 하거든요. 2번 있었습니다. 2번. 그리고 숙종 때 서인과 남인이 서로 이렇게 몰락이 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아주 그냥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고 어느 한쪽이 권력을 확 잡는, 그래서 국면이 아주 빠르게 전환된다라고 해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환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국이 있는데 숙종 때의 환국은 3번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탈 5번인데, 자, 여기에 승자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한번 여러분 외워보십시오. 서남, 금방 되죠, 여러분? 서남. 그래서 예송에서는 서인, 남인 이렇게 승자가 되고, 그 다음에 환국, 서인, 남인, 서인,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하나씩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요거는 예송은 2번인데요. 첫 번째 예송은 기해예송이라고 합니다. 기해예송이라고 하고, 연도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대략 이때구나, 이맘때구나 라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제가 적는 겁니다. 1659년 기해예송. 그리고 그 다음 예송은 1674년 갑인예송. 예송이라고 합니다. 갑인예송. 자, 이쪽은 일단 우리 지우고, 이쪽은 지우고 또 제가 그리겠습니다. 일단 예송만 봐주세요. 일단 예송만. 자, 어떤 이유로 해서 이 예송이 발생이 되었냐면요, 예법과 관련된 싸움, 예법과 관련된 쟁송인데요. 효종은 현종의 아버지입니다. 현종의 아버지인 효종이 죽었을 때, 그때 누가 살아 있었냐면요,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효종의 아버지면서
현종의 할아버지가 되는 인조의 부인이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바로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이대비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인조가 있고 인조의 아들은 효종. 그런데 이 효종은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첫째 아들 세자가 있었는데요. 소현세자하고 이 효종은 복림대군이었습니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바로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태종 홍타이지한테 항복을 하면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바로 인질로 볼모로 청나라로 끌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명나라가 멸망한 1644년 다음 해인 1645년에 바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다시 이제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고 나서 2개월 만에 소현세자는 죽습니다. 의문사를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의문사하고 그래서 바로 둘째였던 복림대군이 세자가 된 다음에 인조가 죽으니까 왕이 돼서 바로 그분이 효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현세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죽어서 효종이 바로 차남인 효종이 바로 왕위를 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효종이 이때 죽었는데 1659년에 죽었는데, 이때 인조의 왕비 자이대비, 조씨여서 조대비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물론 효종의 친어머니는 아닙니다. 아무튼 계모인 자이대비는 살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이대비가 상복을, 아들이 죽었으니까 뭐 친아들은 아니지만은 상복을 얼마 동안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이제 서인과 남인이 예법과 관련된 그런 어떤 논쟁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서인은 얼만큼을 주장을 하냐면 1년을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남인은 3년을 주장을 했습니다. 서인의 주장은 이거예요. 비록 효종이 왕이었지만 차남이기 때문에 1년만 입으면 된다라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인 쪽은 어떤 주장이냐면 비록 정반대예요. 비록 효종이 차남이었지만 왕이기 때문에 3년을 입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논쟁에서는 누가 승리하냐면 바로 송시열이 이끌었던 서인 쪽이 승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인은 이 남인 쪽의 인물들은 이제 좌천되고 유배가고 그래요. 자, 그러다가 15년이 흘렀습니다. 15년이 흘렀는데, 자, 이번엔 또 누가 죽냐면요, 효종과 인선 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현종이거든요. 이번에는 현종의 어머니인 인선 왕후가 죽어요. 인선 왕후가 죽었는데, 이때에도 자이대비가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자이대비는 효종 인선 왕후보다 더 어렸어요. 연하였어요. 당연히 살아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며느리인 인선 왕후가 죽었을 때 자이대비는 또 얼만큼의 상복을 입어야 되느냐를 놓고 또 논쟁을 벌였다라는 거예요. 논쟁의 이유는 그 근거는 같습니다. 근거는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은 이유로 해서 서인은 더 짧고 그리고 남인은 더 길었다라는 겁니다. 서인은 9개월 주장하고, 그리고 남인은 1년을 주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1년설이 채택이 되면서 이번에는 남인이 권력을 잡고 서인의 영수인 그 송시열이 유배가면서 서인은 권력을 잃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의 예송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사실 우리 붕당 정치는 정말 복잡합니다. 이게 공무원 시험 같으면은 이게 우리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제가 전달 드려야 되는데, 우리 한능검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아시면 한능검에 대해서는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여러분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현종 때에는 두 번의 예송이 있었는데, 아무튼 어느 쪽이건 1년을 주장한 쪽이 이겼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인이 처음에 승리하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남인이 승리했다. 그래서 남인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현종이 죽고
숙종이 새로운 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자,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또 똑같은 그림을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숙종. 자, 숙종은 자, 요렇게 네, 그림을 그리고 똑같이 네. 자, 숙종 때는 서인과 남인이 일거에 한쪽이 몰락하고 그리고 한쪽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국면이 갑자기 전환된다라고 해서 환국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네, 역시 또 서남 자, 요렇게 서남 네.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요렇게 세 번을 모두 환국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환국은 경신환국. 그냥 자, 그리고 두 번째 환국은 기사환국. 다음 세 번째 환국은 갑술환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갑술환국. 연도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상관이 없겠어요. 모두 숙종 때에 일어난 일이다 라는 것이고요. 이 순서 중요합니다. 경신환국, 기사환국, 갑술환국. 자, 여러분 각각의 환국에서 승자가 누구였죠? 요거 여러분 좋다니까요. 서남, 서남서. 네, 서남. 경신왕국 승자는 서인. 다음에 기사왕국 승자는 남인. 갑술왕국 승자는 서인. 아,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역시 또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조금만 더 이쪽으로. 네. 자, 보십시오. 이쪽. 네. 자, 경신환국은 어떠한 상황이냐면 남인이 권력을 잡은 상태에서 숙종이 왕이 됐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남인의 세상이었던 겁니다. 아주 남인이 모든 권력을 장악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 남인의 영수는, 남인의 우두머리는 당시 영의정이었던 허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허적네 집에 잔치가 생겼어요. 요게 1680년인데요. 그래서 남인들이 허적네 집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아, 그런데 이 남인들이 그 숙종의 마음을 매우 몹시 상하게 하는 그런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숙종이 여기 잔치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죠. 아, 그래서 비가 오니까 이 왕실에서 쓰는, 궁중에서 왕이 사용하는 기름 바른 천막, 비 오니까 기름 바른 천막이 굉장히 유용하겠죠. 기름 바른 천막을 허적네 집에 보내서 잔치를 더욱 돕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좋은 마음에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미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들이. 숙종이 굉장히 화가 나겠죠. 여러분 아주 작은 것도 뭐 물어보고 뭐 지우개 좀 빌려줘 그러면 응 알았어 하면서 쓰면 되는 건데 말 안 하고 쓰면은 아주 작은 것도 굉장히 기분 상하지 않습니까? 숙종 당연히 기분 상하겠죠. 그거 내 건데 왜 왕의 물건을 함부로 말도 안 하고 니들이 가져가 그러면서 이 남인들의 잔치가 막 똥떠덩 하고 있을 때 서인만 부른 거예요. 서인들만 이렇게 쫙 불러가지고 회의를 해서 이 잔치하고 있는 남인들의 관직을 모두 삭탈하고 모두 없애고 그 없앤 관직을 모두 자리를 비운 관직을 모두 서인들한테 바로 샥 나눠줬습니다. 그게 바로 환국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환국이 바로 경신환국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남인들은 모든 권력을 잃고 그 이후에 권력을 잃은 다음에 영모 혐의를 받아서 바로 허적과 남인들은 굉장히 많이 숙청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여기에서 경신환국과 기사환국 사이에서, 즉 경신환국 직후에 서인이 남인을 얼만큼 강하게 처벌할 것인가를 놓고 이게 파벌이 둘로 나뉩니다. 물론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요거 하나만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인들이 남인의 처벌 수위를 놓고 아주 강경한 급진서가 그냥 싹 죽여버리자 라고 생각한 급진파 서인과 그리고 적당히 봐주자라고 생각한 온건파 서인으로 나뉜다. 요렇게만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급진파 서인은 송시열,
그리고 온건파 서인은 대표가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노론, 송시열이 이끄는 급진 강경한 서인을 바로 노론이라고 하고 윤증이 이끄는 온건한 서인을 바로 소론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서 그냥 서인 했지만은 사실 이 다음부터 경신한국 직후인 바로 이러한 노론과 소론의 분화 다음부터는 이 속에 노론 소론이고 이 속에 노론 소론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노론과 소론의 분화는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구의 그 세상이 됐냐면 남이는 권력을 잃고 서인의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죠. 서인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은 숙종의 그 가정사, 숙종의 그 러브라인을 설명하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잠시 숙종과 그의 여성들을 한번 제가 도식으로 그리면서 기사왕국과 갑술왕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뭐 숙종은 뭐 그 영국의 헨리 8세와 같은 그런 어떤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서 조선의 헨리 8세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드는데요. 자, 여러분 숙종은 일단 중전마마가 있겠죠. 왕비, 정비가 있겠죠. 그분이 누구냐면 인현왕후 민씨예요. 인현왕후 민씨. 이 인현왕후는 누구의 딸이냐? 민유중의 딸입니다. 이 사람 이름까지는 모르셔도 뭐 전혀 상관없겠고요. 인현왕후는 민유중의 딸인데 민유중은 또 누구냐? 송시열의 직계제자예요.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인현왕후 민씨는 어느 붕당의 여성이죠? 어느 붕당을 대표한 여성입니까? 이 인현왕후는 노론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송시열이 노론에 속하니까요. 노론의 영수니까. 서인 또는 좀 더 세부적으로는 노론의 대표 여성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숙종하고 인현왕후는 사이가 안 좋았대요. 이유는 모릅니다. 관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숙종은 다른 여성과 지금 버닝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도 있었어요. 바로 누구냐? 자, 소희 장씨. 나중에 장희빈이 되는데요. 소희 장씨. 김태희 드라마에서는 소희 장씨. 이 소희 장씨하고 아주 그냥 깨가 막 쏟아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희 장씨는 어느 붕당의 여성이냐면 남인입니다. 남인. 권력을 잃은 이 남인들이요. 숙종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들이민 미인계예요. 그래서 소희 장씨는 굉장한 미인이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당연히 숙종과 소희 장씨는 굉장히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이미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들이. 와우. 원자 응애 태어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는 누가 모든 권력을 잡고 있다? 이쪽에 송시열이 송시열이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숙종이 이 아이가 태어난 게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아이 이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지를 확 내린다라는 거예요. 아, 여러분 원자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갓난아기잖아요. 그래서 바로 세자로 책봉을 하면은 이 갓난아기한테 세자로 책봉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비세자라는 뜻입니다. 예비세자. 예비세자로서 이 갓난아기를 태어나자마자 바로 예비세자인 원자로 책봉을 딱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 아이가 왕 되면은 이쪽은 권력을 잃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노론이 아주 강하게 들고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송시열이 뭐라 그러냐면 인현왕후가 자식을 못 낳는 여성은 아니라고 하니 좀 더 기다렸다가 인현왕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을 바로 세자로 책봉한 것이 맞다. 왜냐하면 인현왕후는 비이고 그리고 소희 장씨는 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날 아들이 적자로서 대군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는
서자 아니냐 그랬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서자 아니냐 서자. 그러니까 적자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원자 책봉은 불가하다 그랬다라는 겁니다. 숙종은 굉장히 불쾌했어요. 기분이 나쁘다라는 거죠. 아니 나한테 처음으로 태어난 이 금쪽 같은 내 아들을 서자라고 그러면서 완전 열받은 이 숙종이 아 그래? 그럼 얘를 내가 적자로 만들면 되지? 라고 하면서 인현왕후를 폐위한다라는 거죠. 인현왕후를 중종에서 폐위합니다. 네. 인현왕후를 폐위시키고 바로 소위 자기가 사랑하는 소위 장씨를 새로운 중전으로 앉힌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중전으로. 네, 그래서 소위 장씨는 뭐가 되냐면 중전마마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인 왕자유는 바로 뭐가 됩니까? 적자, 적통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끝까지 반대하던 결국 송시열은 결국 이때 사약을 먹어요. 자, 그리고 바로 이 남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슨 환국? 기사환국이라는 겁니다. 기사환국. 그래서 송시열은 바로 기사환국 때 죽고 뭐 송시열뿐만이 아니라 이때 서인들은 굉장히 큰 피해를 입으면서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서인들은 이제 위축이 되고 다시 남인의 세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중전 장씨가 장씨와 이 남인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하면서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요게 사실 여러분 5년 차이밖에 안 돼요. 기사환국은 1689년이고요. 갑술환국은 1694년이거든요. 이 5년간 무슨 일이 생겼느냐? 권태기가 온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이제는 중전 장씨가 사랑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기가 싫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만나면 싸워요. 아, 정말 싫어. 당시 그래서 숙종은 누구랑 또 새로운 사랑이 싹트고 있었느냐? 이 인현왕후의 무술이, 한마디로 시녀, 인현왕후의 시녀인 숙빈 최씨. 드라마도 있어서 동이라고. 여러분 노론의 시녀니까 숙빈 최씨도 어디? 붕당은 노론이죠. 노론의 여성인 이 숙빈 최씨와의 사이에서 이제 새로운 하트가 새로운 러브 라인이 형성이 되고 이쪽은 이제 찌찌찌찌 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때 숙빈 최씨는 숙종의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중전 장씨가 정말로 싫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 여러분 이게 비밀이겠습니까? 비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서인 쪽에 이런 얘기들이 다 전달이 되면서 이제야말로 우리가 들고 일어날 때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한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노론이 이때 굉장히 큰 아까 기사왕국 때 타격을 받아가지고 소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바로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거는 잘못이다 그러면서 소론 쪽에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인 쪽에서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전개합니다. 숙종하고 중전 장씨의 상황이 사이가 옛날 같지 않다라는 그거를 바로 기회 삼아가지고 바로 이쪽에서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전개한다라는 거죠. 당연히 남인은 이쪽은 막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숙종은 중전 장씨가 정말 싫을 대로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운동을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 복위운동을 반대한 남인들을 대거 숙청해요. 대거 숙청하면서 중전 장씨를 희빈으로 강등시켜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희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가 이제 희빈 장희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현왕후 복위운동으로 인해서 폐위되었던 인현왕후는 자기 집에 돌아가 있던 인현왕후는 다시 복위되어 가지고 중전마마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남인은 완전 몰락하고 이때 남인은 거의 재기불능 상태로 몰락합니다. 몰락하고 다시 서인 쪽이 권력을 잡게 되니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한다고요? 갑술환국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갑술환국.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러한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들이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리고 이해에
아들이 태어나요. 이분이 바로 연인군. 그리고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이분은 세자, 세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희빈 장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세자도 왕이 되고요. 그리고 숙빈 치시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연인군도 왕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태정태세 문단세 예성연중 임명선 광인효현 숙경영이죠. 광인효현 숙경영이라는 겁니다. 숙경영. 그러니까 이 세자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경종이 되는 거죠. 근데 경종은 즉위하자마자 죽어요. 즉위하자마자는 아니고 1720년에 즉위해서 1724년에 죽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년 만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경종이 간장게장을 먹고 죽는데요. 식중독으로 죽는데 그 간장게장으로 이렇게 막 식중독으로 막 펄펄 끓고 있을 때 그때 연인군이 준 약을 먹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 연인군이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독살설이 계속 경종 사후에 이분이 왕된 다음에 이분을 계속 괴롭힌 또 하나의 루머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겁니다. 광인효현 경종 아무튼 4년 만에 죽고 이렇게 왕이 된 인물이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 영조라는 것이죠. 영조.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략은 하겠습니다만은 숙종, 경종, 영조로 이어지는 이 내용도 공무원 한국사로 따지면 한 1시간짜리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한능검에서는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은 생략하고 숙종에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종인데 금방 죽고 그 다음에 바로 영조의 시대다라고 여러분 이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영조는 바로 누굽니까, 여러분? 이 영조는 어느 붕당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던 왕자였죠? 노론이죠, 노론. 네, 그래서 바로 영조는 바로 다름 아닌 노론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왕이 된 인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치열한 붕당 간의 이런 쟁투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를 한 붕당은 바로 다름 아닌 무슨 붕당? 노론이라는 겁니다. 노론. 그래서 노론은 이제 좋아 하면서 이렇게 막 샴페인을 막 터뜨렸는데 노론은 그 다음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아주 강력한 새로운 적을 만나죠. 누굴까요? 왕입니다. 그 다음부터 노론은 영조랑 싸우게 된다는 거죠. 비록 영조가 노론의 추대를 받아서 노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으나 영조가 왕이 된 다음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는 노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최대한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조가 노론의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놓은 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탕평 아니겠어요? 탕평. 모든 붕당이 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마다. 그러므로 붕당에 관계없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기용을 한다라고 하는 등용 정책이 뭡니까, 여러분? 바로 탕평책이라는 거죠. 당시 능력이건 뭐건 간에 모든 관직은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노론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능력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어느 붕당이건 간에 골고루 관직을 배치하자라고 하는 탕평책은 노론한테 관직 내놓으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영조는 자신의 탕평책을 가지고서 노론과 계속 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대놓고 노론을 공격한 인물은 영조의 아들이었어요. 바로 사도세자죠. 사도세자는 아예 그냥 공공연히 이런 말 했다라고 해요.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 되면은 내가 저 노론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노론의 간담이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영조는 곧 결국은 죽을 거고 그 다음에는 저 아들의 세상이 될 텐데 그때는 우리는 끝이래! 그럼 여러분 노론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사도세자를 왕이 안 되게끔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물론 사도세자가 조금 정상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좀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사도세자 한 명만 그런 건 아니에요. 조선에서 왕자가. 그런데 그런 어떤 그것을 이렇게 키워서 바로 노론이 영조와 사도세자의 사이를 이간질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영조가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서 죽게끔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조 다음 왕은 정조인데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 아니라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영조의 손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도 이렇게 이어진 이후에도 영조와 정조는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탕평책이라고 하는 하나의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서 당시의 집권붕당인 노론과 싸웠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이 정도면 우리 한능검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많이 안 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으로 넘어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네, 요렇게 연결을 하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이쪽은 지우고, 자, 이쪽에 슬라이드를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붕당 정치는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린 거 절반하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 절반을 연결을 하시면 아주 훌륭한 완벽한 붕당 정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하세요. 자, 이제 영조의 업적인데요. 자,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영조하고 정조는요, 이 두 분이 각자 한 문제씩 우리 한능검에서 한 문제씩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딱 맞습니다. 네, 영조 한 문제 단독으로, 정조 한 문제 단독으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영조와 정조를 정말 잘 봐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출제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이 영조, 정조가 두 분이 내놓은 정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정책이 있다 그러면 이 정책이 대체로 여러분 명확한 그 정의까지 내리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 정책은 대체로 그런 거야 라고 감을 잡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정책이 누구 거게 라고 했을 때 이거는 영조 거, 그거는 정조 거, 저거는 영조 거, 영조, 정조, 영조, 정조, 영조, 정조 이런 식으로만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에서는 안 틀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서 초계 문신제 그러면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정조가 젊은 신하들 가르치는 거, 정조가 젊은 신하들 공부시키는 거 이 정도만 여러분 의미를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누구 거?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지 정조 거. 요렇게만 하시면 여러분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좀 하세요. 네. 자, 그래서 하나씩 영조의 업적과 정조의 업적을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평파를 육성을 했다. 네. 붕당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를 영조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붕당과 관계없이 모든 관직을 골고루 다 같이 두리뭉실 다 같이 사는 게 좋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영조였고, 영조의 그러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 노론이건 남인이건 간에 영조의 그런 생각에 찬성하는 온건한 계열의 온건한 입장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탕평파라고 하는 하나의 그 영조를 따르는 파벌이 구성이 되면서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영조가요. 그리고 성균관 앞에다가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도 세우고요. 그리고 균역법. 우리 아까 지난 강의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당시 군포는 영조 전까지는 1년에 2필이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였다. 이게 당시 백성들한테는 너무 고역이었다. 그래서 이것을 반으로 줄여줬다라는 거죠. 1년 2필을 1년 1필로 줄여준 거를 뭐라고 한다? 균역법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불법적으로 군역을 이런 어떤 역을 회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색출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원래의 의무를 지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을 균등히 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균역법이라고 한다. 그랬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있는 청계천, 서울의 청계천. 준설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청계천의 단면도를 한번 제가 간단히 그려보면요. 청계천이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흐른다라고 하면요. 이 청계천의 바닥에 진흙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서
이게 비가 조금만 오면 청계천이 넘쳐버린다라는 거죠. 이렇게 수위가 바로 올라가면서. 네. 그래서 홍수가 정말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 바닥에 이 진흙을 퍼내가지고 이게 깊게 만드는, 아무튼 청계천이 넘치지 않도록 막는 그 사업을 뭐라고 하냐면 준설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청계천의 홍수를 방지하는 그러한 사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영조의 업적이고요. 자, 그 다음 속대전, 뭐에 이어서 속편으로 만든 법전이래요. 여러분, 조선의 기본 법전은 뭐죠? 경국대전이죠. 세조 때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성종 때 완성된 경국대전.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제는 그때하고는 맞지 않는 그러한 정책들이, 그러한 어떤 법률 조항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국대전의 뒤를 이어서 속편으로 만든 대전이다라고 해서 얘를 속대전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동국문헌비고, 요거는 국가가 편찬한 대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은 뭐 사람이 혼자서 개인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편찬을 한 국가적 사업으로서 만든 대백과사전을 바로 동국문헌비고라고 한다. 영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네, 이 정도,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정도니까요. 일단 이렇게 6개를 중심으로 해서 영조를 정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정조 볼까요? 네, 초계문신제,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초는 선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발을 한 젊은 문신들을 보고한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저희들이 선발한 젊은 문신들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명단을 바로 정조한테 신하들이 바쳤겠죠. 그 명단 속의 문신들을 바로 초계문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선발해서 보고한 문신들, 젊은이들입니다. 37세 이하의 젊은 문신들을 정조가 재교육을 시키면서, 공부를 시키면서 자기 편으로 강하게 끌어들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규장각은 도서관인데요. 정조는 이 규장각이라고 하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국가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규장각은 그냥 도서관이 아닌 거죠. 네. 정조의 그 전략본부, 네, 정조가 개혁 정치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최고 사령탑, 사령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서울 출신의 규장각 검서관들, 뭐 이덕무, 유득공, 박재가, 서희수와 같은 이러한 규장각의 검서관들, 책을 검사하는 관리를 검서관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도서관 사서입니다. 도서관 사서. 이 도서관 사서인 라이브러리안들이, 네, 바로 이 규장각 검서관들이 당시 정조 때에는 모든 국가 권력을 좌우하는 아주 핵심 멤버들이었던 거죠. 그냥 도서관 사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정조는 늘, 뭐 영조도 그렇지만은 정조는 더욱더 노론과 싸웠죠. 노론 벽파와 싸웠죠. 그래서 늘 테러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신변 보호를 위해서 정조가 새롭게 설치한 호위 군대예요. 호위 군대, 경호 군대가 바로 장용영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수원 화성 건립했습니다. 네, 수원 화성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돼 있죠. 자, 그리고 시내통공.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 시전 우리 공부했네요. 국가가 관리하는 가게, 종로에 이렇게 쭉 가로로 이렇게 길게 퍼져 있는 이러한 시전 상인들. 이러한 시전 상인들은 국가한테 세금을 내고, 그리고 국가가 원하는 어떤 관수품을 조달을 하는 그런 어떤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국가한테 세금을 내지 않는 무허가 상인들, 쉽게 말해서 그냥 길거리 상인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무허가 상인들을 뭐라고 하냐면 난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들은 세금을 내고 이들은 안 내니까 국가는 누구를 더 도와줘야겠어요? 시전의 상인들을 더 도와줘야겠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스스로 난전이 보이면 이 시전 상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가서 이 난전을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전 상인들이 자율적으로 난전을 몰아낼 수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압수하면서 몰아낼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난전을
금할 수 있는,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해서 국가가 이 시전 상인들한테 준 특혜의 권리를 뭐라고 하냐면 금난전권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난전이 없어지고 나니까요, 이 시전 상인들이 소비자들한테 바가지를 씌워요. 독과점의 폐해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금난전권이 전체 경제에는 악영향을 준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시전 상인들한테 준 금난전권을 폐지한, 없앤. 하지만 시전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6개의 시전을 뭐라 그러죠? 6개의 중요한 품목을 판매하는 시전, 유기전이라고 하죠. 유기전이 가지고 있는 금난전권은 놔두고 그 외의 품목을 판매하는 시전들의 금난전권을 폐지한 이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통공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1791년 육식갑자로 신해년이에요. 네, 그래서 신해년에 두루두루 통하여 함께 하자라고 하는 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내놓아서 이것을 신해통공이라고 합니다. 시전 상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금난전권을 철폐한, 폐지한 정조의 정책을 바로 뭐라고 한다 여러분? 신해통공이라고 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영조 때에는 속대전이 만들어졌는데요. 그런 경국대전, 속대전과 같은 이러한 대전들을 합쳐가지고 합쳐서 통편집을 했다. 통편집은 없앴다는 얘기네요. 네, 그게 아니고 두루두루 통하여 하나로 집대성을 한, 두루두루 통하게 해서 하나로 집대성을 한, 당시 법전의 완결편을 바로 정조는 내놓는데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대전통편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정조가 죽으면서 바로 이러한 일이 1800년에 정조가 사망하거든요. 정조가 사망합니다. 그러자 정조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죠? 순조가 1800년에 왕위에 올라요. 근데 순조는 당시 11살이었습니다. 11살이 뭐 정치했겠어요? 할 수 있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당시 순조 때에는 순조의 장인인 안동 김씨의 김조순이 권력을 잡아요. 그리고 순조 죽은 다음에는 헌종이 왕위에 오르는데 이때에는 헌종은 더 어렸습니다. 8살. 그래서 헌종 때에는 헌종의 외할아버지인 조만영이 풍양조씨입니다. 권력을 잡고 다시 헌종 죽고 철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 이때에는 또 안동 김씨의 김문근이, 이 사람 이름들은 모르셔도 되겠고요. 이들은 안동 김씨 풍양조씨라는 거죠. 그래서 철종이 죽을 때까지, 철종이 죽는 1863년까지 3대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3년간의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안동 김씨나 풍양조씨와 같은 특정 가문이, 노론의 특정 가문이 권력을 잡고 세도를 부린 시기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 시기를 세도 정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도 정치는 계속 이들은 무능한, 나이 어리고 왕위 계승 수업을 받지 않은 무능한 왕을 계속 옹립을 시키면서 자기들이 가진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철종 역시 33살의 나이로 금방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세도 가문들은 이 죽은 철종의 뒤를 이어서 새로이 허수아비가 될 만한 그런 어떤 인물을 왕실 가운데에서, 종친의 그 인물들 가운데 찾은 거예요. 찾았다. 꼬맹이, 12살짜리 꼬맹이가 하나 있다. 그럼 걔를 안 치면 되겠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다. 아빠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런데 이들은 판단하기를 그 아빠는 무능하니까 우리가 틀림없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바로 그 꼬맹이 12살짜리를 바로 왕으로 앉힙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조선의 26대 군주인 고종이라는 거죠. 12살에. 그런데 컨트롤할 할 수 있다고 충분히 확신하던 그 고종의 아빠가, 고종이 왕이 된 다음부터 아주
강력한 아주 유능함을 보이면서 강력한 카리스마와 함께 권력을 확 잡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흥선대원군이죠. 그래서 이 흥선대원군이 기존의 3대 60여 년간, 63년간의 이 세도 정치를 완전히 혁파하고 이 흥선대원군이 바로 내정개혁을 단행을 하면서 새로운 조선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종의 즉위와 흥선대원군이 나오기 전까지의 이 시기를 바로 세도정치라고 한다. 그리고 이 세도 가문들은, 세도 정치를 추구했던 이 세도 가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국가 발전에는 안 쓰고 개인적인 이익을 채우는 데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주로 뭐 했냐면은 매관매직했다라는 겁니다. 매관매직. 관직을 사고 팔았어요. 이게 이 한자의 사자성어를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그 관습입니다. 관직인데요. 한 글자씩 띄어가지고 매관매직 이런 식으로 관직을 매매하는 것을 매관매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뭐 이런 예가 있어요. 탐관오리. 그럼 요거 뭐죠 여러분? 관리인데 역시 또 한 글자씩 띄어가지고 관리는 관리인데 탐욕스러운, 그리고 오는 오물, 오수 할 때 오염됐다 할 때 더러울 오자입니다. 탐욕스럽고 더러운 관리를 탐호관리라고 안 하고 탐관오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부터 뇌물을 엄청나게 받고 그 관직을 팔았다라는 겁니다. 매관매직. 그렇게 해서 매관매직을 해서 관직에 오른 사람은 뭐가 될까요? 탐관오리가 된다라는 거죠. 탐관오리는 자기가 어떤 수령 자리를 관직으로 받았으면은 그 지역에 내가 가가지고 내가 수령으로 5년간 있으면서 자기가 일단 뇌물을 바쳤으니까 당연히 본전생활 나겠죠. 내가 뇌물을 바치면서 우리 집에서 빠져나간 본전 되찾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말 한몫 잘 잡아가지고 백성들을 수탈해서 한몫 정말 잘 잡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뇌물을 더 큰 뇌물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이 바쳐서 좀 더 높은 관직에 올라야지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각 지역에 이렇게 해서 관직에 오른 수령이 된 탐관오리 수령들은 바로 그 지역의 군현의 백성들을 수탈을 하게 되는데, 그 수탈의 방법이 뭐냐? 바로 삼정의 문란이다 라는 겁니다. 삼정의 문란. 삼정은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조선의 정치 세계를 삼정이라고 합니다. 전세, 토지세, 그리고 군대 안 가는 대가로 국가한테 납부하는 옷감을 바로 군포라고 하고, 그리고 환곡, 이거는 복지정책이죠. 가난한 백성들한테 곡식을 빌려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가을철에 추수 끝나고 돌려받는 제도가 환곡인데 이것을 이 수령들이, 지방관들이 변칙적으로 불법적으로 운영을 함으로써 당시 백성들을 매우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게 뭐냐? 그래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삼정의 문란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세는 은결, 토지대장, 즉 양안상에 양안에 숨어있는 그러한 토지를 은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A, B, C, D 토지가 있는데 이 A, B, C, D 이 지역의 농경지를 조사한 토지대장 양안상에는 A 토지가 누락되어 있는 거예요. B, C, D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장부상에 누락이 되어 있는 이러한 토지를 숨어있는 은닉된 토지라고 해서 은결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장부상이 없으니까 조세도 못 걷죠. 그래서 남은 B, C, D 토지의 A목까지 좀 더 많이 걷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말로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군포는 낼 의무가 없는 사람한테까지 계속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게 있죠? 뭐 백골증포, 죽은 사람의 군포도 징수하고, 황구첨정이라고 해서 깐난아기가 남자아이면은 깐난아이의 군포도 징수하는 그런 모습. 자, 그리고 환곡은 이거는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고리대. 이자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높은 이자로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자가 하도 높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원곡에 원래의 원래의 128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까지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망하니까 빌리기 싫겠죠. 강제로 빌려줬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삼정의 문란을 통해서 세도 정치 하에서 백성들은 굉장히 고달프고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번 조선 후기의 정치의 모습도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꼭 여러분 것으로 빨리 정리하셔가지고요. 얼른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